자, 기본이론과정 23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었죠.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자, 기능 이 표현하면 항상 우리는 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역할이다. 이걸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 교환 기능이 있다. 다음은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었죠.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다. 그리고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다.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뭐 뜻입니까? 바로 부동산은 일반적과 다른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도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자,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를 시장의 추상성 그리고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지역별로 동일한 절제도 용도별로 동일한 적에 동일한 용도할지도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는 점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급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상품을 표준할 수가 없다라는 왜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와 같은 특성으로서 상품을 표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를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참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를 둘 수 없다 그랬죠.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시장의 비조직성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거래의 비공개성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때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 B자 세 가지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또한 여기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거래 비공개성이다. 모두가 개별성과 이 세 가지는 모두가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 그래서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특성을 우리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렇게 표현했죠. 상품은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품의 고가성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의 특성이다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제부터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173페이지 보시면 예제 들어있죠. 이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 환설매로 들린 것은 1번 보세요.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랄죠. 어디에 들어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은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라 그랬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지역성,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랄도 강남에 들어서느냐 구로에 들어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와 관련 내용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어줬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규 공급은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증한 수요를 곧바로 뒷받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수요는 급증하지만 곧바로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좀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단기가 되겠죠. 왜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 참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격
가격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이다. 가격이 왜곡돼 있다. 이건 그런 뭡니까?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수급 조절이 곤란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단기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때? 맞는 질문이다. 할 수 있겠죠. 3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 기능을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이다. 알 수 있겠죠. 이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는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다. 다음 구로의 부동산 시장이다.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일지도 강남에 들어서느냐, 구로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지요. 또한 강남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는 여기 따라서 또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걸 생각하신다면 5번 질문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잘못된 지문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이 지문은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시장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지역 내 어디에 위치하는 예를 들어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까지 풀어드리면서 또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이다. 이 부분은 다 정리되었고요.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주택시장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는 주택시장이다. 소개되고 있죠.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살펴보자는 건 주택시장입니다. 그럼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뭡니까? 바로 주택이다. 알 수 있겠죠.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주택이다. 그럼 일단 주택을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이야기야.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든 주택은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왜? 물리적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참 물리적 측면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모든 주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질성이 강하다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두가 다르다 해서 개별성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질성이다. 자,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질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론에서 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알 수 있겠죠?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특성을 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 되는 겁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시장도 우리가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도 역시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택시장을 분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이란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이란 재화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이란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됐었죠. 완전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효용, 즉 만족도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효용, 만족도의 개념 때문에 주택 서비스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혼돈하신 게 무엇 씨가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만족 자체는 어때?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주택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날마다 어때? 밤이슬 맞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 서울역 가서 밤이슬 맞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택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만족 자체를 주고 있다. 이 측면을 본다면 모든 주택은 만족을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 서비스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이란 재화의 어떤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로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효용적 측면이지만 주택이란 이 재화의 동질성을 부여하고 우리 때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해서 좀 더 쉽게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 여기에는 주택 서비스다 이 개념에서는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해서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결국 시장 분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을 분석하는 겁니까? 주택 서비스를 분석합니까? 그렇죠. 주택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봅시다. 173페이지예요. 1번 챕터 주택시장이다. 별표 2개 해놓자 이야기 드렸죠. 양권 1번 봅시다. 영어 1번. 주택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입니다. 주택은 소비재이면서도 투자재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자체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비재이면서도 투자재로서의 양면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 뭡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요. 이 주택을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럼 모두가 다르다 그랬죠. 이질성이 강하다. 이면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기후 스스로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이러한 주택시장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주택은 내구성이 강한 재화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내구성은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도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임대차 시장이 존재하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거래의 빈도도 일반 재화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의 빈도 일반 재화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시장 역시 어때? 역시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지역적 경향이 강하다는 데서 지역 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도출한다는 게 어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정 도출이 어렵다.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택시장은 뭡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설명드렸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은 이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용료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일반 재화
부동산을 비교해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는 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도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 자체는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 공급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재화 주택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는 자, 일반 재화와 주택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은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어때?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주택의 수요도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적이다. 수요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겠습니다. 상대 비교인데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공급 이렇게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비교자. 그럼 이때는 뭐가 더 비탄력적일까요? 그렇죠. 공급이 더욱더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왜? 공급은 착공서 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시간이 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도 공량이 어때? 자, 많이 증가하기가 어렵겠죠. 왜? 착공서 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 이렇게 비교한다면 공급이 어때?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4번 내용이 되겠어요. 4번 봅시다. 자, 일반 재화에 비하여 주택의 수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나 나와 있죠. 그래서 주택의 수요 공급 모두가 어때? 일반 재화에 비해서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주택 공급에 있어서 비탄력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결국 어때?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 비교한다면 이때 주택 공급이 더욱더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자,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하여 고가의 상품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 비용이다 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것만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도 거래비용에 해당이 되고 다음 등기비용 역시 거래비용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걸 고려한다면 거래비용 어때? 많이 소요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주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도 부동성, 인접성 이 같은 특성을 내서 외부 효과가 어때?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주택시장에 있어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주택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요, 정부가 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 자, 이런 정책을 발표 시한다면 주택시장이 크게 출렁출렁거릴 거란 이야기예요. 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시장의 우위라든지 특성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자, 양고리 2번은 주택 서비스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앞서 이야기 드렸죠. 자, 주택 서비스다. 자, 이는 결국 뭡니까? 자,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자로 가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입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은 다 드렸어요. 교재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효용적인 측면에서나마 용도적으로 동제된 상품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은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질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장 분석이 어렵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해서는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완전 경쟁시장 가정에서는 주택이란 이 상품의 동질성을 부여해야 된다. 어떤 측면? 효용적 측면에서나마 동질성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효용적 측면에서나마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하여 주택 서비스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택 서비스란 중간쯤 보세요. 자,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나 유용성, 즉 만족도를 의미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주택 서비스는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세분하여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시켰다. 참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정도 주택 서비스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량, 저량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수요 공급편에서 유량, 저량이다 이미 설명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유량입니다. 자, 유량은 우리가 이제 플로우, 플로우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반면 저량입니다. 자, 저량은 스톡 이렇게 표현되었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를 말한다는 겁니다. 한 달, 1년 이와 같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량이 되겠죠. 플로우. 다음 오늘 현재 이처럼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저량, 스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좀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까지 병행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둘 모두를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주택은 착공서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올 현재 시장에 존재한 주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올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량 분석도 병행이 돼야 된다. 결국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 분석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수용표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뭘로 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은 장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저량 공급에 있죠.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또는 재고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는 기존 주택이다. 또는 재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결국은 장기 공급이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신규 공급, 유량 개념이 되겠지요. 다음은 주택시장에서 단기 공급입니다. 단기 공급은 뭡니까? 기존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 중에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량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생각하세요. 오늘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저량이 있지요. 저량 1토들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더 주택을 공급시켜야 되냐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 같은 저량 분석을 먼저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주택을 공급시킬 것인가 유량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량 분석을 통해서 유량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분석을 먼저 하고 신규 주택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양호 3번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이처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주택은 착공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단기간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보유하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은 저량 개념을 이처럼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 뭡니까? 저량이라 그랬죠? 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 공급선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자, 참 장기 공급선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주택시장에서는 저량 분석을 토대로 유량 분석을 해야 한다. 뭘 먼저 한다 했습니까? 자, 저량 분석 먼저 한다 했죠? 그리고 유량 분석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택 저량에도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유량에도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자, 유량, 저량 나오면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자, 저량이면 일정 시점에서다. 이걸 떠올려야 되겠지요. 저량이면 자, 일정 시점에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은 유량입니다. 유량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량 이 표현이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용어들이 또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야. 그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저량 이 표현하면 일정 시점이다. 다음 유량 이 표현하면 일정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맞는지 틀린지 어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여기서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량에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이건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입니다.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량은 뭡니까? 일정 시점. 유량은 어떤 일정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수요량이라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공급량 살펴봅시다.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다라는 겁니다. 저량은 어때? 일정 시점이다. 자, 그리고 저량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배웠죠? 기존 공급이다, 재고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에서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저량 공급은 뭘 했어요?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그럼 이미 공급이 돼 있겠죠?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 존재하고 있다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택 유량의 공급량입니다. 자, 유량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유량 공급이 있어요. 유량 공급은 뭘 했습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어떤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일정 시점이다. 저량이죠. 일정 기간이다. 유량이란 이야기예요. 다음 시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급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공급이다. 따라서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시장에 신규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신규로 공급한다. 이건 결국 뭡니까? 유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구하시고, 특히 이 부분 조심하세요. 시장에 존재한다. 이미 공급됐다는 이야기죠. 이는 뭡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신규로 공급하자는 주택의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규는 뭡니까? 유량이다. 그래서 유량 공급량이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예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0만 채가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 빈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빈집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지난 1년 동안 자, 이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급했는데 자, 이 중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자, 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현재 이 표현이 들어있죠. 자, 현재 이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는
일정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그렇죠. 이 일정 시점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일정 시점이다. 그럼 결국 저량이다 할 수 있겠지요. 저량이다. 자, 다음은 여보세요. 1,500만 채의 주택이 어때?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500만 채는 1,500만 채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결국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0만 채가 된다 할 수 있겠죠? 1,500만 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 빈집이라 그랬어요. 100만 채가 빈집이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유한 건 얼마입니까? 1,400만 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주택 저량의 공급 양은 얼마입니까? 1,500만 채가 되겠지요. 그러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해봅시다. 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변되네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변수가 있는 일정 시점입니까? 기간 동안입니까? 기간 동안이다.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유량이다 할 수 있겠지요. 유량이다 생각하시고, 자,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50만 채가 지난 1년 동안 신규로 공급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50만 채는 자, 유량의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50만 채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이 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몇 채 분양받은 겁니까? 47만 채 분양을 받아갔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택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7만 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만 채. 그럼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0만 채가 되어 있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47만 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수요량도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가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과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시장에서 유량, 저량 분석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74페이지 하단 보세요. 편고라 1번. 자, 주택 저량이다. 소개했죠? 첫 번째 봅시다. 자, 저량이란 일정 시점에서 자, 양을 측정한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저량은 단기 공급이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존 공급, 재공급, 기존택, 재고주택 등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동일 1번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란 자 용어 정리합시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란 자, 이처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입니다. 이는 뭡니까?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예로 든 사례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1,500만 채가 되겠지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고로 2번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 유량이란 일정 기간에 거쳐 양을 측정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주택 유량은 장기 공급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잔고, 결국은 신규 공급, 신규택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 정리합시다. 돈 1번.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란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돈 2번.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주택 유량의 공급량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조심하셨죠.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은 뭡니까? 유량의 공급량이고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뭡니까? 저량의 공급량이다. 이걸 잘 구분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말씀 사례가 되겠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이 50만 채인데 그중에서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아있다. 이렇게 하자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50만 채가 되겠지요. 다음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입니까? 47만 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4번 한번 봅시다. 양골 4번 보시면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다. 이 개념이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주택 소요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쉽게 이 생각하세요. 우리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 수요도 뭘 얘기합니까? 바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유효수는 뭘 이야기합니까? 구매의사의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누굽니까? 중고소득 계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구매력이 뒷받침돼서 유효수요라 할 수 있는 중고소득계층들이 또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수요다. 결국 디맨드의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유효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주택 수요는 처음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면 맡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쩌면 이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주택 소요라는 게 있어요. 주택 소요는 이상하세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저소득계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소득계층이 있더라. 그럼 지금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라 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 이들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선의 필요량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 주택 소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소요 이 자체는 니즈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수요는 디맨드의 개념이었죠. 반면 주택 소요는 뭡니까? 니즈의 개념이다. 따라서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우리 시험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름이 났어요. 잘못된 거죠. 엄연히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같은 주택 소요다. 이들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서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요 이 자체는 어찌 보면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야. 재개발해서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소형 평형을 일정 비율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택 소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교재 보시면 양골 4번 박스 들어있죠? 첫 번째 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구매력이 있어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중고소계층의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다. 자, 참 구매력이 있어. 자, 유효 수요를 할 수 있는 중고소계층의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 이걸 뭐랍니까? 주택 수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뒷집은 시장 원래 따서 주택을 공급하면 되겠다. 왜? 이들은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효율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그 아래 칸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구매력이 없어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량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처럼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유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저소득계층도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주택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량이 있다. 이걸 뭐랍니까?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니즈의 개념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자, 이는 어때? 시장에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시장 관련해서 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주택 서비스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택의 유량과 저량 분석도 해보았죠. 다음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용어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1번 챕터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학자 간에 다소 이견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어떤 필터링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 신규 주택 공급되는 이 신규 주택을 누가 사용할 것인가? 바로 고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이 주택이겠죠. 이 주택은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벌써 이제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고소득계층뿐만이 아니라 저소득계층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기준 한번 삼읍시다. 이 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이 사용했죠. 이제는 누가 사용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한다. 결국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된다. 주택이 어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의 여과정, 이를 어때?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 원리예요. 이제 아마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많이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형은 맨날 새 옷만 사줍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 꽃 물려 입는다. 이 같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장남이어서 항상 새 옷만 입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튼 여과정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겠는데, 이 여과정을 분석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자, 이제 주택시장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고가 주택 시장이 있고, 다음 저가 주택 시장이 있다. 이처럼 주택 시장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고가 주택 시장, 저가 주택 시장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가 주택 시장, 저가 주택 시장 모두가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두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따라서 고가 주택 시장, 저가 주택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은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이윤은 존재한다. 이것은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때 벌써 이제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이 거래가 되겠죠. 이때 고가 주택을 우리가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음 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저가 주택이 거래가 되겠죠. 저가 주택 거래가 된다. 저가 주택은 흔히 어때?
저급 주택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고가택, 저가택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보세요. 고가택은 자, 일정 수준 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저가택은 자, 일정 수준 자,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일정 수준이 얼마 될 것인가? 이는 어때?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된다. 이래 생각하시고, 우리 편의상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빌라와 판잣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다. 뭡니까? 빌라는 고가주택이다. 다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뭡니까? 판잣집. 이는 저가주택.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 자,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저가주택에 표현하는데, 자, 흔히 불량주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자꾸 어때? 불량주택 표현하면 듣는 불량주택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저가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튼, 자, 이 같은 저가주택은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자꾸 지어내면 주택이 어때? 질적수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판잣집 자꾸 지어내면 주택의 질적수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즉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자, 이 같은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가주택에서는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고가주택은 어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니까 신축이 가능하겠죠? 신축을 금하는 건 이제 저가주택에 대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고소득계층, 저소득계층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고소득 계층이 있고 저소득 계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고소득 계층은 자, 이제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을 이제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우리가 고소득 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저소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고소계층은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 따라서 어디 시장에 참여합니까? 자, 고소계층은 고가주택 시장 참여하겠죠? 반면 저소계층은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저소계층은 어디 참여합니까? 저가주택 시장 여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과정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드렸던 사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례 보시면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었어요. 그럼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됐으면 이 신규주택은 고가주택일까요? 저가주택일까요? 그렇죠. 고가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저가주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이는 당연히 뭡니까? 고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처음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은 뭡니까? 자,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은 어때? 고소득 계층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신규주택은 누가 이용하게 됩니까? 고소득 계층이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저소득계층은 어때? 고가주택을 수요할 수 없다 그랬지요. 따라서 시장에 신규주택 고가주택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저소득계층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면 자, 어때? 고소득계층이 신규주택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소득이 사용했던 이 주택을 이제는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바로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어때?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것은 여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상향 여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향 여과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향 여과. 처음 여과정에는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여과정이다. 그럼 어때? 하향 여과 이걸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 주택의 여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상향 여과. 또 하나는 하향 여과다. 두 가지가 있는데 쉽게 이생하세요. 상향 나오면 위쪽으로 향한다. 하향 나오면 아래쪽으로 한다.
그럼 어때? 주택의 질적순위 높아지면 어때? 상향효과. 질적순위 떨어지면 뭡니까? 아래로 한다. 하향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처럼 이제 저가주택이 있네요. 이 저가주택이 어떤 이제 자, 수선된다. 저가주택이 수선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이윤에서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전환된다. 그럼 주택의 질적순위 어때? 향상됐죠?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상향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향여과다. 근데 저가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고가주택으로 전환되면 저소득계층은 고가주택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사용합니까? 바로 이제 고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소득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을 이제 고소득계층 사용으로 어때?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소에서 고소도 위로 올라갔죠? 따라서 뭡니까? 상향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된다. 그럼 저가에서 고가로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갔다. 또 저소득계층이 사용했던 기존 주택을 고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 저소에 고소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상향여과다 생각하시고 이제 반대가 하향여과가 되겠죠. 고가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고가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로 고소득계층이 사용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가주택으로 전환하니까 고소득계층은 떠나겠죠. 떠나고 이 저가주택을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럼 고가에서 저가 아래 떨어졌죠. 하향여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준주택을 이제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고소에서 저소 아래 떨어졌죠. 하향여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문 보시고 위로 올라가면 상향여과다, 아래로 떨어지면 어때? 하향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주택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이 사용했죠. 이제는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한다. 그럼 보세요.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주택을 이제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소에서 저소 아래 떨어지죠. 결국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에 개보수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보수 비용이 있고, 개보수 이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비교하는데 개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분이 더 크더란 이야기예요. 자, 쉽게 이상하세요. 1,000만 원 들여서 고쳤어요. 고친데 어떻습니까? 5천만 원 가치가 상승하더란 이야기. 그럼 이때는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고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개보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보수 때문에 이때는 어때? 저가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저가에서 고가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랐으니까 어때? 상향여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향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따라서 이 주택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고소득계층 사용으로 전환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개보수 비용보다도 가치 상승이 더 적다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000만 들여서 고쳤어요. 고친데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고칩니까? 안 고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전환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그럼 고가에서 저가니까 아래로 떨어졌죠. 뭡니까? 하향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은 어떤지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제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보세요. 저소득계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당초에 이런 가정이 있죠. 저소득계층은 고가주택을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따라서 고가택 시장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소기층은 어디 참여합니까? 바로 저가택 시장 참여를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저가택 시장에서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저가 주택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있네요. 저가 주택 시장에서 그래서 저가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저가택에 대한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하면서 당초 균형 임야에서는 어떤 상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래서 임료가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정상이익을 얻었겠지요. 그렇지만 당초 균형 임료보다 임료가 더 높아졌어요. 임대료가 더 높아졌다냐.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제 정상 이상의 이윤이 존재하겠죠. 바로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 그럼 존재하는 이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경쟁은 신규 공급 등의 형태로서 결국은 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 우리가 저가택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했죠. 저가택은 신축을 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가택은 신축을 통한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이처럼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때? 고가택을 저가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가택을 저가택으로 전환시키면서 초과이윤을 나누고자 하겠죠. 그렇죠?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뭡니까? 자, 보세요.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해야 된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뭡니까? 하향 여과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없이 공급이 나자. 잘 보세요. 자, 초과이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나누기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경쟁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저가택은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이룰 수 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가? 바로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향 여과는 어떤 이처럼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존재한 순간까지 하향 여과는 어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면 결국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있는 짧은 기간 여기까지가 뭡니까? 단기가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단기가 되겠고, 신규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 뭡니까? 장기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윤에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임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저가택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택의 공급은 어떤 과정?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향여가 이루어지면 결국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가택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부족한 고가택은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 당연히 고가택은 어떤 이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축을 금하는 건 뭐에 대해서입니까? 저가주택에서 신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가택의 공급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가주택의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여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이로 인해서 어때? 주택의 질적 수준도 어때? 향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의 양이 어때? 증가한데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가택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가택은 신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급되길 정부도 바란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여과정 있죠.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이를 통해서 저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고가에서 저가주택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의
질적 수준의 변모가 있다. 이 사실로 알 수 있겠고, 다음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어때? 소득계층 간, 소득계층 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면 주택의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되고 주택의 양이 어때? 증가도 기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저 같은 하향 여과라는 과정 통해서 그 같은 신축이라는 과정 통해서 어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의 여과정이다 이 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교재는 어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